당신이 내보낸 이 집 원래 제 거예요. 당신이 쫓아낸 이 집 원래 제 거예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등기부등본을 보는 그의 눈빛에 공포가 번졌어요. 저는 그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집으로요. 거실 한가운데 마루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그 열쇠를요. 마루판에 숨겨진 작은 구멍에 열쇠를 넣었어요. 딸각 소리가 났습니다. 35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상자가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기억을 잃은 척 했는지, 왜 마루를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마지막에 이 상자를 건넸는지요. 나는 새벽 4시 50분에 눈을 뜨는 사람입니다. 알람도 없이요. 몸이 알아서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깨어납니다. 35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이불을 걷어내는 동작도 소리가 나지 않게 합니다.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양말도 미리 침대 옆에 준비해뒀다가 신습니다. 맨발로 마루를 걸으면 소리가 나거든요. 복도를 지날 때도 숨을 죽입니다. 시어머니 말순의 방문 앞을 지나갈 때는 특히 더요. 혹시라도 깨실까 봐요. 시어머니가 한번 깨시면 아침까지 잠을 못 주무시거든요. 그럼 온종일 짜증을 내시죠. 며느리인 제가 그 짜증을 다 받아야 합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복도 오른쪽으로 붙어서 세 번째 마루판은 밟지 않고 건너뛰어야 해요. 거기만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거든요. 7년 전부터 그랬어요. 남편 동윤에게 고쳐달라고 말했지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부엌에 도착하면 그제야 작은 한숨을 쉽니다. 여기서부터는 소리를 내도 괜찮아요. 물 흐르는 소리, 냄비 놓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 이 소리들은 며느리가 내야 하는 소리니까요. 밥을 안 치고 된장찌개 끓일 준비를 합니다. 동유는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결혼한 첫날부터요. 시어머니도 된장찌개를 좋아하세요. 그러니 35년 동안 아침은 늘 된장찌개였습니다. 두부를 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숨죽이고 눈치 보고 조심하면서요. 6시가 되면 시어머니가 일어나십니다. 정확히 6시요. 어머니도 알람 없이 일어나세요. 우리는 참 닮았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똑같이 사는 거죠. 밥 다 됐어?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늘 똑같습니다. 인사도 없이 밥부터 물으세요. 네, 어머니. 곧 드릴게요. 저도 늘 똑같이 대답합니다. 목소리 톤도 높낮이도 35년째 같아요. 상을 차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십니다. 텔레비전도 안 켜시고 그냥 앉아 계세요. 가끔 창밖을 보시기도 하고 가끔은 허공을 보시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셨어요. 신문도 보시고 뉴스도 챙겨보셨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달라지셨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신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보자고 했더니 화를 내셨죠. 내가 미쳤다는 거야? 그 뒤로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6시 30분 동윤이 일어납니다. 세수도 안 하고 바로 식탁으로 옵니다. 양말도 신지 않은 채로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잠옷바람 그대로입니다. 신문. 동윤의 첫마디도 늘 똑같아요. 밥상머리에 앉자마자 신문부터 찾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해둔 신문을 건네줍니다. 구겨지지 않게 접힌 자국도 없이 깨끗하게요.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 마시는 소리만 들립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반찬 접시가 비면 채우고 물이 없으면 따라드립니다. 김치가 싱거워. 동윤이 한마디 했습니다. 새로 담그겠습니다. 제 대답에 동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신문만 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이렇게 선명할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 수 없거든요. 말순아.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제 이름은 말순이 아니에요. 말순은 시어머니 이름이에요. 네, 어머니. 그래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걸 알았으니까요. 너는 이 집에서 얼마나 살았지? 35년 됐습니다, 어머니. 35년.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반찬 접시를 확 밀어버리셨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머니. 동윤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 깨진 접시를 치우려 했습니다. 가만 있어.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너는 며느리니까 이런 거 치워야지.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손이 멈췄습니다. 이 말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첫 해에도 10년 됐을 때도 20년 됐을 때도 똑같이 들었던 말입니다. 네, 어머니. 접시를 치우는 동안 동윤은 계속 신문만 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아침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8시였습니다. 동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요즘은 출근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작년에 퇴직했으니까요. 그래도 동윤은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어디를 가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다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까의 또렷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흐릿해져 있었어요. 마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저는 걸레를 들고 마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마루는 넓어요. 다 닦으려면 2시간은 걸립니다. 무릎이 아파도 걸레질은 꼭 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마루에 먼지가 있으면 싫어하시거든요. 마루를 닦다가 문득 시어머니 쪽을 봤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마루 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정확히는 마루 밑을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저 밑에는 아무나 내려가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절대로. 그리고는 다시 눈빛이 흐려지셨어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가리킨 마루를 내려다봤습니다. 평범한 나무 마루판이었어요. 다른 곳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마루일 뿐이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 밑에는 아무나 내려가면 안 된다. 무슨 뜻일까요? 마루 밑에 뭐가 있는 걸까요? 걸레질을 계속했지만 자꾸 그 자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잊으신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을 켜시고 가만히 화면을 보고 계셨으니까요. 점심을 준비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 해온 일들이었어요.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저녁 6시 동윤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요즘 들어 자주 술을 마시고 오세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요. 밥 먹어요? 응. 짧은 대답만 하고 거실로 갔습니다.
저녁 식탁도 아침과 똑같았습니다. 말이 없고 조용하고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동윤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양말이 서랍에 없던데. 빨래 다 했어요. 내일 아침에 넣어드릴게요. 내일 아침? 지금 당장 필요한데.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얼른 손을 씻고 양말을 가지러 갔습니다.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양말을 떼어서 동윤에게 드렸어요. 아직 안 마른 거 주면 어떡해. 죄송해요. 다시 사과했습니다. 몇 번째 사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만 해도 대여섯 번은 한 것 같아요. 밤 10시 모든 일을 끝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 누워 계셨죠.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구나. 내일도 똑같겠지.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숨죽이고 눈치 보고 조심하면서 하루를 보내겠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만 빼고 다 주인 같구나. 시어머니도 남편도 심지어 이 오래된 마루판도 다 주인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는 뭘까요? 35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손님 같은 사람. 아니, 손님보다 못한 사람. 투명한 사람.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동윤이 달라진 건 퇴직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어요. 저녁 6시에 들어오던 사람이 7시에 오더니 어느새 8시, 9시가 됐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친구들 만났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동네 슈퍼 앞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60 초반쯤 되는 분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쑥덕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땡 남편분 요즘 어디 다니세요? 네. 아니, 매일 정장 입고 나가시던데. 혹시 재취업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래요. 아주머니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번졌어요. 친구들이요? 허허, 그러시구나.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서 있는데 아주머니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더니 귓속말처럼 말했어요. 요즘 남자분들 퇴직하면 다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슈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동유는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와이셔츠 단추도 하나 잘못 끼워져 있었죠. 저녁 드실래요? 아니, 먹었어.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동유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윤의 휴대폰을 봐야 하나.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남편 휴대폰을 본 적이 없었어요. 볼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의심하는 건 좋지 않아요. 남편을 믿어야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안 치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직접 들어오셨어요. 평소엔 거실에서 기다리시는데 말이죠. 뭐해?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서셨습니다.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너, 내 어머니, 너는 나 안 버리지?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얼른 붙잡고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눈이 또렷했습니다. 어제처럼 흐릿하지 않았어요. 눈빛에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를? 나도 알아. 다들 나를 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름진 손이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힘이 생각보다 셌어요. 어머니,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거짓말. 다 알고 있어. 그리고는 갑자기 손을 놓으셨습니다. 돌아서서 거실로 나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아침 식사 때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빛도 다시 흐릿해져 있었어요. 아까 부엌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 걸까요? 동윤도 말이 없었어요. 신문만 보고 있었죠. 요즘 들어 우리 집 식탁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동윤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더 늦어졌어요. 11시, 12시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걱정이 됐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남편에게 따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2시가 넘어 동윤이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앉아? 동윤이 물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당신 기다렸어요. 기다릴 필요 없어. 먼저 자. 차가운 말투였어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동윤은 제 옆을 지나 안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당신 요즘 어디 다녀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동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왜? 의심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냥 걱정돼서요. 걱정은 무슨. 내가 뭘 하든 당신이랑 상관없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야. 동윤이 소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은 35년 동안 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산 거야. 알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뭐라고요? 친정에서 뭘 가져왔어? 지참금도 없었잖아. 돈도 한 푼 안 벌었고. 동윤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남편일까요? 난 35년 동안 이 집안 살림을. 살림? 그게 돈이 돼? 밥하고 빨래하는 게 돈벌이야?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모시는 것도 당신 의무야. 며느리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 나 지쳤어. 이렇게 사는 거. 동윤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35년이 공짜였다고요. 35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죠. 그때였어요. 바닥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어요. 삐걱 하는 나무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긁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는 마루 밑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 밑에는 아무나 내려가면 안 돼. 일어나서 마루를 살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 불을 켰습니다. 마루판들을 하나하나 눌러봤어요. 대부분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있는 마루판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봤습니다. 틈이 있었어요. 다른 마루판들보다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려다 멈췄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무나 내려가면 안 된다. 왜 안 되는 걸까요? 거기에 뭐가 있길래요? 결국 손을 거뒀습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너무 지쳤어요.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유는 벌써 코를 골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조그맣게 앉았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느꼈습니다. 이 집이 저를 밀어내고 있다는 걸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 낡은 집도 모두 제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35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이방인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방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저 모르고 살았던 것 뿐이었죠.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58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동윤도 시어머니도요. 새벽 4시 50분 평소처럼 눈을 떴어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안 쳤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였죠. 예전엔 생일날 아침이면 미역국을 끓였어요. 스스로를 위해서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니까 제가 제 생일을 기억해 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올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역국을 끓일 기분이 아니었어요. 6시에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죠. 6시 30분 동윤이 일어났습니다. 식탁을 차리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했습니다. 식탁 위에 밥그릇과 국그릇을 놓았어요. 반찬도 3가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동윤이 식탁에 뭔가를 내려놨어요. 서류 봉투였습니다. 갈색 봉투가 제 밥그릇 옆에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동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더니 신문을 펼쳤어요.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봤어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이혼 합의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다시 읽어봤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보면 알잖아. 동윤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신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귀에서 웽웽 소리가 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동윤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의미 없잖아. 당신도 알잖아.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감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뭐라도 말씀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국만 드시고 계셨어요. 시끄럽게 굴지 말자. 조용히 정리하면 돼. 동윤이 다시 신문을 들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씨들이 흔들려 보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요. 지금 울면 안 됩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밥알이 자꾸 떨어졌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돼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이번 주라니.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일요일까지였어요.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동윤이 식사를 끝내고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빈 그릇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알고 있어.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 네. 동윤이가 이럴 줄. 진작 알았어. 시어머니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오늘따라 정신이 맑으셨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늙은이가 바보인 줄 알아? 다 보여. 다 들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네. 내가 너한테 미안해.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비틀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혼자 식탁 앞에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동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함께 들어왔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장이 짙었어요.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여자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동윤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어요. 짐 싸. 동윤이 말했어요. 명령하는 투였습니다. 지금요? 응. 지금. 여자가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에 앉더니 다리를 꼬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참았던 게 터질 것 같았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저 여자를 당장 내쫓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넣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35년을 살았는데 제 옷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시어머니 옷 빨래하고 동윤 옷 관리하느라 제 옷은 신경 쓰지 못했거든요. 속옷, 양말, 간단한 화장품을 넣었습니다. 캐리어가 반도 차지 않았어요. 35년이 이거였구나. 캐리어 하나에 들어가는 인생이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동윤과 여자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여자가 뭐라고 속삭이자 동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윤의 웃는 얼굴이었어요. 현관으로 가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손바닥 2개 정도 크기의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거, 시어머니가 상자를 제 쪽으로 밀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들고 가. 그리고 절대 열지 마. 네, 절대로. 알았지? 어머니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진지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가져가기만 해. 시어머니가 제 손에 상자를 쥐어주셨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동윤과 그 여자의 웃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35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3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터졌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환했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손에 든 나무 상자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왜 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궁금했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지켜야 할 것 같았어요.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할 사람을 찾았어요. 친구 희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희자야, 나. 왜? 무슨 일 있어? 눈물이 또 났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괜찮아? 어디야 지금? 나 집에서 나왔어. 뭐? 무슨 소리야? 이혼했어. 아니, 이혼하게 됐어. 전화기 너머로 희자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공원. 집 앞 공원. 거기 있어. 금방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짐처럼 집을 나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버려진 짐처럼요. 35년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어요. 희자는 30분도 안 돼서 왔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말없이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희자가 등을 토닥여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희자였습니다. 제 모든 걸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희자 집은 제가 살던 곳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일단 씻어. 내가 밥 차릴게. 희자가 수건을 건네줬어요. 샤워를 하고 나오니 식탁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아니었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먹어. 많이 먹어야 해. 희자가 밥을 퍼줬어요. 35년 만에 누가 퍼준 밥이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데 눈물이 났어요.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돼. 희자가 물을 따라줬어요. 밥을 다 먹고 나니 몸에 힘이 조금 생겼어요. 그제야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희자야.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희자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희자가 준 방에서 잤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포근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이제 이 천장을 보며 살게 되는 걸까요? 캐리어 옆에 놓인 나무 상자가 보였어요. 일어나서 상자를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자세히 봤어요. 낡은 나무였어요.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표면이 거칠었고 곳곳에 흠집이 있었죠. 잠금 장치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뚜껑을 열면 될 것 같았습니다. 열어볼까요? 손이 뚜껑으로 갔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절대 열지 마. 왜 열면 안 되는 걸까요?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신신당부하신 걸까요? 궁금했지만 참았습니다. 상자를 다시 내려놓았어요. 오늘은 너무 지쳤어요. 내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동윤이 회사에 가면 집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었어요. 특히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게 집안일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마루 닦기를 자주 시키셨습니다. 마루를 깨끗하게 닦아야 해. 먼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 일주일에 3번씩은 마루를 닦았어요.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마루를 닦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뒤에 서 계셨습니다. 거기. 시어머니가 한 곳을 가리키셨어요. 거실 가운데 마루판이었습니다. 그 밑은 특히 조심해야 해. 네. 아무도 몰라야 해. 절대로. 그때도 이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집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 기억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르겠어요. 집이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니. 그 집이 절 버렸는데요. 뒤척이다 보니 새벽이 됐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4시 50분이었어요. 몸이 알아서 깨는 시간이었습니다. 35년의 습관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필요도, 시어머니를 모실 필요도, 동윤 신문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어요. 자유로워진 건가요? 아니면 할 일이 없어진 건가요?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 집에 있었어요. 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루 밑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여기 있어. 여자 목소리 같았어요. 낮고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나를 잊지 마. 절대 잊으면 안 돼. 마루판을 열려고 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눈을 떴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희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났어? 아침 먹자. 응, 나갈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정하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냥 꿈이에요. 꿈일 뿐이에요. 세수를 하고 나갔어요. 희자가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해뒀습니다. 잘 잤어? 응. 근데 이상한 꿈 꿨어. 무슨 꿈? 말하려다 멈췄어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희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토스트를 건네줬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그럼 일단 쉬어. 천천히 생각하면 돼. 고마웠어요. 희자는 아무것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 선생님 되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원의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신지. 댁 시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 꼭 연락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무슨 상담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한번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언제요? 오늘 가능하십니까?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처리하셔야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변호사를 찾은 걸까요? 그것도 제게 연락하라고 했다니요.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희자를 봤어요.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 변호사가 나한테 오래. 변호사? 왜? 나도 모르겠어. 가봐야 알 것 같아. 희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혼자 갈 거야? 같이 갈까? 괜찮아. 혼자 갈게.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법무법인은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안에 들어가면 뭘 듣게 될까요? 시어머니는 왜 변호사를 부른 걸까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법무법인 정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 선생님 맞으시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안내했어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박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시어머니께서 어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맡기셨어요.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본인께 직접 전해드리라고만 하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손에 든 편지가 떨렸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루 밑에 숨겨진 진실을 말이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나는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35년 동안 고생시켰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너를 가뒀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게 있다. 그 집 마루 밑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 내가 준 상자 안에 열쇠가 있다. 그 열쇠로 마루판을 열어라.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 그리고 그 집은 원래 내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집이 제 것이라니요.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죠.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그 집 소유권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이 집의 원소유주는 김말순 씨였습니다. 선생님 시어머니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5년 전에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사 손가락이 한 줄을 가리켰어요. 소유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시어머니께서 5년 전 선생님 명의로 증여 등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알리지 않으셨던 거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신 거예요? 편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요. 손에 든 서류가 떨렸습니다. 그럼 동유는요? 동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럼 동윤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쫓아낸 그 집이 제 것인 줄도 모르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기가 막혀서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께서 예금 계좌 하나를 선생님 명의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금이요? 네. 35년 동안 조금씩 모으신 것 같습니다. 잔액을 봤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확인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35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어보세요. 편지 뒷면이 있었어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뒤집어서 읽었어요. 나도 한때는 너와 같았다. 며느리였다. 투명한 사람이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그저 며느리, 엄마, 할머니로만 살았다. 내 인생도 캐리어 하나에 들어갈 만큼 가벼웠다. 그래서 너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더 일찍 알려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너 자신으로. 마루 및 진실을 알면 모든 게 이해될 거다. 용서해다오.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어요. 괜찮으십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와 같았다니요. 똑같이 투명한 사람으로 살았다니요. 그래서 저를 이해하신 거였어요. 상자는 가지고 계십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네,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열쇠가 있을 겁니다. 마루를 여는 열쇠요. 법무법인을 나왔어요. 거리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희자에게 전화했어요. 희자야. 어떻게 됐어? 지금 갈게. 할 말이 있어. 알았어. 조심히 와. 택시를 타고 희자 집으로 갔습니다. 희자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편지 내용도 집 소유권도 예금 계좌도요. 희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에. 그럼 그 집이 원래 내 거였어?
5년 전부터요. 동윤이 그 새끼가 몰랐겠네. 자기가 누구 집에서 쫓아낸 건지도 모르고. 희자가 이를 갈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근데 일단 상자를 열어봐야 할 것 같아. 방으로 가서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희자와 함께 상자 앞에 앉았어요. 진짜 열어볼 거야? 응.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심호흡을 했어요. 손을 뻗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김말순, 1965년. 시어머니였어요. 젊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있지 않았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이 열쇠로 뭘 여는 거지? 희자가 물었어요. 마루판이래요. 거실 마루판을요. 마루판 안에 뭐가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편지에는 거기에 진실이 있다고만 했어요. 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가볼 거야? 그 집에? 가봐야죠. 이제는 제 집이니까요. 이상했어요. 그 말을 하니까 힘이 났습니다. 제 집이라는 말이요. 35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집으로 갔습니다. 희자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기로 했어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집 앞에 섰어요. 익숙한 현관문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동윤이 나왔어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왜 왔어? 들어가야겠어요. 뭐, 무슨 소리야? 나간 사람이 왜? 이 집 제 거예요.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동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어머니가 5년 전에 제 이름으로 등기하셨대요. 당신은 몰랐겠지만요. 동윤이 서류를 빼앗아 들었어요. 읽더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이건 말도 안 돼. 말이 됩니다. 이제 비켜주세요. 제 집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동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에는 그 여자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당신 누구야? 여자가 물었어요. 이 집 주인이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 마루판 앞에 섰어요. 시어머니가 가리켰던 그 자리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무릎을 꿇고 마루판을 살폈습니다.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열쇠 구멍이었습니다. 열쇠를 넣었어요. 돌렸습니다. 딸각 소리가 났어요. 마루판이 살짝 들렸습니다. 손으로 판을 들어 올렸어요. 그 안에는 또 다른 상자가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였어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상자를 꺼냈어요. 무거웠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를 꺼내 읽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동윤이 뒤에서 물었어요. 뭐가 들어있는데?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요. 왜 저한테 이 집을 주셨는지요. 왜 마루 밑을 숨기셨는지요. 모든 말이 힌트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저는 쫓겨난 게 아니었어요. 빠져나온 거였습니다. 35년의 감옥에서요. 그리고 이제는 주인이 됐어요. 제 인생의 주인으로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도 늘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인생사연통이었습니다.